나누는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상당히 흥미있게 들으셨는데 한번 대화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죠? 아무튼 대한민국 경제는 거의 사회주의화가 됐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를 간과하는 게 있어요. 오늘 양준모 박사님, 교수님 얘기 중에도 헌법을 위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스튜어드십을 해가지고 기업에 관여하는, 지금 한진만 관여하죠. 국민연금은 거의 다 관여할 수가 있어. 삼성도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꼬를 터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사회주의하고는 그대로 소위 말하는 천벌받았다. 조양호 회장이 그것을 막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촛불혁명 인정하면은 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헌법 위반이 촛불혁명 과업 안수예요. 그 촛불혁명 하나가 헌법에 들어오자마자 2017년 그죠? 5월 9일 들어와서 6월 2달 만에 7월 달에 성과급 폐지해버려요. 그 잘 알고 있어요. 성과급 폐지하면은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납니다. 그래가 만들었는 게 17만 8천 명 공무원 만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7만 8천 명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돈 얼마인 줄 아세요? 300조.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예요? 5천만 원. 17만 8천 명 공무원 정원시키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필요한 데가 있어요. 최신 지금 이 우편 배달 택배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그 다음에 경찰 소방 특수부분 말고는 아닙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330조를 줘버린 거예요. 그게 한 가구당 5천만 원이죠. 이게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니까. 왜 반토막 났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왜 반토막 났죠? 오늘 교수님 계시니까 외단부 아니에요. 정년 연장 2년 했어요. 정년 연장 2년 누가 했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 노조 출신 그죠? 홍영표 그 다음 민주당의 노조 출신 홍영표 위원장이에요. 한영애 한국노총 노조 출신 그 다음에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당 사람하고 이쪽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노조 출신들이 뚱따기가 쳐버렸어요. 그게요 정당에서 국회로 올라오면 올라오면 그걸 반대할 국회의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왜? 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년 연장 2년 하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게 성과급이다. 그거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노총이 제1 요구사항이 성과급 폐지였다고.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성과급 폐지하고 공무원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나니까 만든 게 공무원 17만 8천 명. 그래서 대한민국 예산을 330조를 30년간 부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그냥 슬쩍 넘어가셨는데 한수원에서요. 한수원에서 연구자들이 한전 2600조 2600억 적자 2600억 정도 적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적자폭이 이제 한전도 커지고 한수원도 커졌어요. 그래서 한수원 연구원들이 뭐라고 연구했느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요금 1.5배 오른다고 발표했어요. 바로 정부가 그 연구원들 뒷조사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 1.5배 올라요. 여러분들 지금 원전 폐지하면은 원전 폐지해도 당장에 문제 없겠지. 문재인 정권 끝나기 전에 전기요금 오를 거다 저는 확신하는데 못 견딥니다. 전기요금 안 올리면. 이게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은 대단히 굉장히 온순하게 아까 그 말은 마음에 들는데 약탈적
정책. 약탈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유시민이가 잘났다고 요새 되게 떠드는 게 유케인즈 이론이에요. 유시민이가 유케인즈 이론,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정부가 돈을 많이 갖다 붓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야. 폴 그루만이라는 사람이 2003년부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떠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대단히 크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정책이 정부의 돈을 대대적으로 사회적 포퓰리즘 정책, 소위 말하는 포용적,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져왔는데 그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가져왔어요. 한 가지 큰 잘못한 게 있지. 뭐냐? 그들 말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그 서민들이 돈을 더 가져가서 그 돈이 소비로 연결되고 거기 성장으로 연결되면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17%의 서민 소득이 줄어버렸잖아요. 그건 뭐냐? 경제 주체들이 다 거부해버렸잖아요. 경제 주체가 다 거부해가 2년 만에 나라 경제가 망하는데 유시민이 하는 게 뭐라고요? 무슨 레오? 알릴레오? 알릴레오가 아니고 완전히 망할 레오야. 그거다 대고 뭐라 합니까? 아, 유케인즈 이론은 맞다는 거야. 2년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런 사람이 다음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야당에서 누구? 이낙연? 절대 안 됩니다. 유시민이에요, 유시민. 뭐라고 하겠어요? 대구 경북표 받아와야 된다. 유시민이가 대구에 뺑뺑이 세대 1기 저랑 같은 세대예요. 저도 뺑뺑이 1기 아닙니까? 주어열 뺑뺑이 1기 딱 있어요. 검찰총장 배신자 김수남, 주어열, 조원지, 유시민, 뭐 뺑뺑이 1기 딱 있다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내 놈이 다 다르잖아요. 내 놈 다 달라. 아직도 이 인간들이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한 줄을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공장에 근로자들이 기업주한테 와가지고 대발 월급 150만 원 깎이는 거 더 받게 그대로 받게 해달라고 탈법하자고 탈법하자고 지금 계속 청탁 들어오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하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 알면서 그런다. 1번 몰라서 그렇다. 2번 알면서 그런다. 알면서 그런다. 그럼 다음 문제. 왜 알면서 그럴까? 1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2번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아 그럼 왜 사회주의로 가느냐? 1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빈부격차 없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2번 저거들끼리 잘 살라고 김정은이 하고. 답은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답은. 이제 양준모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정말 양심 있는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저도 올해로 12년째 정치합니다. 마에 처무서 12년 했으면 정치 많이 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저보다 선배들이 더 안락해 사더라고. 70대 던 뭐 사선 선배들 있잖아. 그런 사람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 정치하려고 더 난리야. 아, 조 의원 우리 지역구는 후보자 안 내지 맞지? 갖고 앉아있다니까 더러워 죽겠어. 후보자 대한애국당에서 후보자 낼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다니까. 우리 대한애국당 대단하죠, 그죠? 아니 제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와서 뭐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낭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이따가 예 시간 되면 할게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조금 이따 질문 시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질문 시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광화문 텐트를 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또 양준모 교수님 같이 경제 이론적 또 실질 경제 또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이 포용 정책이든 뭐 포퓰리즘 정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 팟캐스트 하다 보니까 뭐 나와가지고 본인 이야기 한 20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질문은 30초 안에 딱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질문 아까 하시는 분 질문하시죠. 나라가 현재 폭삭 망했다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의 그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알고 싶어요. 자, 나라가 복상 망했는데 실질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얼마 되느냐? 예.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예.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가.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때문에 정치 경제가 두 가지 다 들어가니까 이거 혼돈돼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다면 정치는 정치대로 이럴 때면 연동제가 우리 절대적으로 안 된다. 공수처가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문재인이가 그걸 지키라고 하니까 자한당 우리 당원들은 충분히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남들한테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해야 된다. 이해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분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같이 얘기하잖아요. 뭐 맞는 말씀이잖아요. 정치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게 또 동떨어지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경제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방법이 있듯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세세하게 국가 부채하고 공공기관 부채하고 또 타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 되는데 한 69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GDP 대비 40%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국가 채무가 GDP의 40%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왜죠? 아니 근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소득 증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서 조세 부담을 해서 재정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정을 100만큼 쓰다가 이제 빚을 막 50만큼 냈어요. 그죠? 그럼 150만큼 쓰고 있잖아요. 근데 50에 대해서 이자가 막 한 10%라고 해서 5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5번 했는데 이자는 어떻게 갚죠? 소득이 늘어나는 거가 있으면 그걸로 갚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40%인 겁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일 때 현재의 이자의 수준에서 현재의 조세 부담률 수준에서 또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에서 그죠?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과 이자 내야 되는 부분이 같게 되는 게 그게 40%예요. 40%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세 수익으로 들어오는 증가되는 부분보다 이자 내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40%가 넘어가면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물론 씀씀이를 줄이면 되겠죠. 근데 한 번 늘어난 국가 재정은 씀씀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40%를 내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 부분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어서 그저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가 있는 수준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40%가 넘어가면 뭐다? 빚을 내서 빚을 갚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느냐? 뭐 되죠. 빚을 내서 빚 갚으면 그 빚은 점점 늘어나겠죠. 요거 40%는 물론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경제 성장이 좀 잘 되면 이 퍼센티지가 뭐 70%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40%라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 넘어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가 일본이 200%가 넘는 게 왜 그러냐? 그걸 건넜기 때문에 줄여서 자꾸 살림을 줄여야지만 빚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빚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빚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정에서 이자 갚아야 될 부분이 많아지니까 씀씀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나라 국가는 국가대로 망가지면서 민생은 민생대로 망가지는 턴이 맺어진다. 40%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넘어갔다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정부는 그게 하자는 게 아니라 45%까지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왜 같은 한 통속이냐? 사회주의 하면 시장경제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마음대로 돈 걷어서 내가 버는 돈의 50%, 60%, 70%를 걷어가지고 와서 국가가 나눠주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에 의존해야 되죠. 네, 시장경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시장경제는 안 된다. 정치체제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사는, 서로 잘 사는 이런 정치체제가 돼야지만 시장경제가 되고, 시장경제가 돼야지만 국가가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애들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왜? 배급 잘못 받고 더 직장 잘못 됐는데 가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게 한목으로 가는 거다. 정치는 사회주의하고 경제는 시장경제하고 되지 않느냐?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 설명이 잘 됐나요? 예.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가 갑자기 쑥 들어갔어요.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가계부채 1000조를 가지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난리를 했어요. 지금 가계부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500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2016년 말부터 완전히 저런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반 3년 만에 500조 올랐어요. 이건 나라가 이제 거들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아까 총부채 얘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이걸 통틀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건 아니고 그죠? 예, 지금 아까 그 국가 채무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는 다릅니다. 국가 채무가 아까 한 690조 되는 거고, 국가 부채는 한 1,500조, 아까 말씀드린 1,500조가 됩니다. 국가 부채는 뭐냐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까 600조 절약한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다 회계상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국가 부채고, 이거는 GDP로 한 120% 정도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당장 돈 갚으라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돈 갚는 거 이런 계산할 때는 국가 채무 가지고 되게 계산을 하고 국가 부채 가지고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 부채가 그 정도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충당금도 다 당연히 이제 미래에 도달하게 되면 그건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요.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회의를 열었고 지금도 이거는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또는 지금 이자율이 지금 뭐 올라가거나 또 경제가 더 침체되거나 하면 이게 터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진짜 망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얼음 팔을 걷는 기본으로 지금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갑자기 빠져나오고 외환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6조 정도 빠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돈 버는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막 지금 막 두들겨서 저는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데 대기업 치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기업을 아주 북 두들기듯이 두들기는데 삼성이 무너지면 지금 여러분들 뭐 어디 여행 가시고 하는 거 싸게 뭐 구입하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 수익 전체로 10% 전체 매출의 10%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쉽게 우리 총 GDP 전체의 10%를 삼성이 점유하고 있다. 이익으로 따지면 20%가 넘어요. 그런데 삼성에 이재용 감옥 들르고 저런 식으로 삼성을 잡으면은 삼성의 대주주는 51%가 외국인입니다. 외국 자본이에요.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외국 저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같이 기업인을 도둑놈으로 아니 걔들은 같이 정치하는 야당도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다 착취하는 갑이고 그 밑에 대기업 밑에 있는 그 하청업자 1차 밴드는 덜갑이고 2차 밴드는 덜덜갑이고 3차 밴드는 덜덜덜갑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만 착취 대상인 거야. 자영업자 일하는 사람 2명 있는데 자영업자 한 달에 500만원 버는 자영업자 대표는 갑이에요. 알바하는 2사람은 어리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모두 갑을관계로 다 나눠놔 버렸다니까요. 그 대한민국 아까 말한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뭡니까? 서민은 서민끼리 싸우고 청년은 청년끼리 싸우고 중소기업들은 싸우지 못하니까 그냥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는 그냥 폐업해버리고 이 상황이다. 지금 소상공인의 30%가 올해 안에 문 닫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 2년간 시장을 두들겼는데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다 노했고요. 소비자도 노, 거기에 소득주도 성장에 관계되는 기업인도 노, 노동자도 노, 삼자가 소위 말하는 삼자가 다 거부했는 정책을 야들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야. 말만 하고 있는 유시민 같은 인간들 내세가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 국민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계부채 1000조 가지고 지랄들 다 하던 인간들이 지금 1500조 됐는데도 언론이 조용하잖아요. 경제신문들 잘 가계부채 다루도 안 해 지금은. 물론 뭐 가계부채보다 더 급한 게 많으니까 안 다룰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만큼 국민들이 뭐냐 이제 모르는 거야. 이제 가계부채의 중요성이 이거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가계부채 많았는데 문재인 돌아가 가계부채가 더 줄었느냐 50% 올랐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됩니다.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로 다 망했다. 다 망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폭주하는 열차를 막을 길이 없어요. 경제적인 정책은 벌써 문지방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 문제는 문지방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복지입니다. 한문결에서
복지정책, 노인연금 문제, 노인에 두는 수당 문제, 청년 수당 문제 이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치하고 맞물려 있어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문지방 넘어가면 못 넘어옵니다. 그렇게 못 넘으면 뭡니까? 다음 세대가 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2년 만에 주류 세력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전라도 사람으로 주류 세력 다 바꿨어요. 좌파들로 주류 세력 다 바꿔버려요. 경제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다 건너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다 건너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폭주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려야 될 백열 한 사람 이번에 이제 이의원 의원 잘렸으니까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자기 선거제도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당 뭐라고요? 체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벌써 다 사회주의 경제로 가가지고 너가 너무 늦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늦었다. 1년 전에라도 나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고 지금 와가지고 선거제도 가지고 싸우면 뭐합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 건너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다음에 과반을 한다? 과반요? 된다고 봅니까? 과반 넘기면 뭐합니까? 지금같이 비겁한 인간들 칼 갖다 대면 다 항복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3선 이상 국회의원들 당 공천 주지 마라. 그 사람들 정치 그만하려고 하면은 너가 잘못했는 거 딱 꼬투리 쥐고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 겁나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야. 하나는 저가 탄핵했는 주동 세력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못하고요. 두 번째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국회로 넣는다? 그것은 좌파들한테 170석 얻어봐야 뭐합니까? 25명 2달 안에 다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칼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탄핵 주동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냥 들어가나 봐야 170석 얻어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6개월 안에 그 사람들 김대중 정부 때 36명 데리고 갔습니다. 36명. 이 김대중 정권보다 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둔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과감한 인적 쇄신은 탄핵 세력뿐만이 아니라 3선 이상 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정치 그만하라는 소리예요. 왜? 3선 이상 되는 사람 12년, 조원지 12년이잖아요. 4선 16년, 5선 20년, 정치판 다 뒤지면 한 놈도 살아남을 놈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야. 겁나니까. 너 괜히 사돈의 8중까지 조사 다 받고 당신들 야당이가 목소리 한번 냈다가 다 조사받으면 다 도망갈 거 아니냐. 애시당초 그런 꼬라지 당하기 싫으면은 정치 그만하라는 소리예요. 이 좌파 정권은 그렇게 당신들이 어설프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바꾸라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교수님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례대표가 차베스가 해가지고 석유회사를 전부 다 국유화해가지고 1년에 1인당 1억씩 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례전례가 그 미국에서 그 샤리가스 해가지고 120달러까지 올라가던 일반의 그 석유값이 18달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전례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언론 보다 보니까는 물가가 13만 프로 올랐다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거기까지 하는 그런 경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 베네수엘라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나라가 그러한 이제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도 그것을 교정하고 견제하는 그런 나라냐 아니면 부안해동하는 나라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전 1차 세계대전 패하고 나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히틀러가 들어왔어요. 문재인과 히틀러의 10가지 같은 말 제가 저기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예, 다 좋은 말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둘이 같다는 얘기하면 또 뭐 뭐라고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말을 같은 말을 했다. 하나하나 좋은 말들입니다. 국가가 삶을 책임지어주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하죠. 그러나 견제받지 못하고 우리 조현준 대표께서 얘기하시든지 사람들이 숨잖아요. 그 다음에는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SS가 장악하고 완전히 장악이 된 다음에는 폭력이 행사가 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깨달은 삼각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러한 정권이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뭐 우리 아들 낳고 괜찮아 무슨 뜻인지 나는 알기 위해서 내가 이랬더니 하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짊어지고 이 나라를 가야 할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와놓고 돈 한 5만 원 주니까 촛불 타고 나머지 돈 들어가요 라면 차 주고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젊은 놈 집어넣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젊은 놈 여기 있습니다. 젊은 분이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그런 일 뭐 아까 한나라당 뭐 우웅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가지고도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이제 한나라당 올라가서 저기 지방에 올라가서 야마 너희들 이랬는데 우리 얼마나 고생하냐. 나 일정 때도 내가 보니까 한국을 개정도 때려가지고 막 이제 저기 애국자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교수님이 하실 말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20대의 청년들이 왜 돌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대단히 특히 남자 청년들이 뭐 여성도 있지만은 이 결정적인 게 고용 세습이에요. 공정한 기회를 안 줬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131개의 기업에서 단협을 통해 가지고 고용 세습안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110개를 쳤어요. 21개 민노총이 끝까지 저항하는 21개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31개 플러스 알파 민노총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 그동안 숨겨있던 131개 플러스 알파 기업이 늘어났다고요. 고용세습이 뭡니까? 민주노총 연결된 자식들이 고용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청년이 분노한 거잖아요. 기회를 박탈해버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문재인 정책에 의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런 게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9만 7천 명, 8천 명 늘었다고요. 2년 차에. 그 전에 얼마 줄었습니까? 22만 명 줄었다고요. 1년 만에 9만 8천 명 늘었으니까 30만 명을 늘렸어요. 뭘 늘렸습니까? 65세 이상 3개월 단기 알바 22만 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알바 공공기업 있죠. 360개 공공기업에다가 전부 다 50명, 100명씩 할당했어요. 그래야 늘렸어요. 단기 일자리 늘린 겁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30대, 40대의 실질적인 고용, 생산직에 생산하는 30대, 40대가 24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단기 일자리나 알바 일자리 빼고 나면 공공기관에 3개월 단기 일자리 빼고 나면은 22만 개, 3만 개가 준 거잖아요. 그것을 통계상으로만 9만 8천 개 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게 통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영업자가 작년에 100만 개가 110만 개 뭐 얘기하다 100만 개가 폐업했어요. 원래 150만 개 간답니다. 자영업자 전체가 650만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줄여가지고 200만 개가 폐업한다고 보면은 전체에 600만 개, 200만 3분의 1이 폐업하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 단위가 자영업자는요, 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전체 가족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가장 대학생 자녀가 많고 중고등학교 자녀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이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앞으로 330조를 당신들이 20년 직장 들어가서 15년 20년 그 사이에 당신들이 330조의 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무너지고 의료보험 무너지면은요, 미래 세대는 이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도록 우리가 좀 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 주자. 그리고 그분들한테 20대 30대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돼요. 왜? 그동안의 보수파들이 뭐 했나 이거야. 소위 말하는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노력한다고는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변혁의 시대, 국가의 체제의 역사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세대가 누구냐? 20대 30대라. 저는 지금의 20대 30대, 지금 특히 40대는요 모든 낀 세대였다고. 낀 세대.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는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왔다고요.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진지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막 감추고 왜 너가 우리 마음을 몰라주냐, 너는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 양 박사님이 얘기했는 거나 제가 말씀드린, 저도 뭐 평소에 계속 이제는 대한애국당을 알린다고 과음지를 필요하지 마라. 아주 겸손하게 당부 하나를 전달하고,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더 잘 알고 있는데 너가 너무 고생한다. 왜? 지금 저나 어르신들, 저도 이제 돼지 뜨니까 원래 환갑이 이제 60인데 이 세대는 희망이 있었어요. 또 희망을 주는 지도자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의 세대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희망이 없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가진 자, 부자 집에 태어나면은 80% 성공하고 나머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자, 이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껴안아갈 거냐, 이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에서는 대단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젊은 세대들하고 지금 애국 텐트 때문에 못하지만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한 2시간, 1시간 반에 2시간씩 우리 당의 젊은 세대, 여기 이제 저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하고 매주 토론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반영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이제는 자식 세대들 혹은 손자 세대들을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저 사람들이 정말 미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포용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너가 촛불 들고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 촛불 들고 가가지고 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그래 했다니까요. 보수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마음을 더 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드는 이유는
마이크를 드렸더니 너무 개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교수님 말씀 중에 문재인 지지가 44% 40%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절대 그건 가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벌써 피부가 안 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CIA의 그 비밀 여론조사가 문재인 지지를 자, 그거는 그만할게요. 그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그만하세요. 예, 어떻게 우리가 앉으세요. 자, 그 문제는, 자, 지금 지지율 얘기한 거는 언론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론 방송이 정상적이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자, 여기 앞에 여기 보시잖아요. 백두칭송위원회 50명 모이면은 언론 방송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만 명 집회를 매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언론 방송이 편파가 아니라 7대3으로만 해줘도 이 정권은 벌써 뒤집어졌어요. 지금은 7대3이 아니잖아요. 1대9로 한단 말이에요. 그 1 중에서도 대한애국당, 조원진, 박근혜 요건 뺀다고요. 나쁜 거는 다 싫어요. 그게 김정은이가 뿔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들은 조원진이가 뿔 달린 줄 안다니까요. 그게 언론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싣는 겁니다. 조원진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와, 화면보다 억수로 잘생겼네 이런다고. 왜? 화날 때만 좌파들은 찍어가지고 그 표정만 싫어요. 이 언론은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노총하고 전쟁을 선언한 것도 이 언론 방송 환경을 깨지 않으면은 우리도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믿고. 시골에 KBS만, 아직도 KBS만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MBC만 보는 분들. 지금 KBS, MBC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유수가 1%예요. 유수 1%예요. 유수 시청률이 1%라고. 그런데도 그것만 보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야, 대한민국당 정마들 나쁜 놈들이네. 저것들은 왜 그 세월호 텐트 옆에다가 저래 쳐가지고 적하고 있지? 뭐 얼마 전에는 뭐 또 싸웠다 하던데 당원들끼리 싸웠다고? 좌파들이 동시에 당원들끼리 싸웠다 그래요. 우리 당원들끼리 싸웠습니까? 새벽이 밤 1시에 좌파 놈이 들고 와가 유튜브 들고 와고 싸우러 들어왔는데 그거 막았는데 당원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고. 모든 좌파 신문이 그렇게 매도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정의당보다 국회의원 한석이라 더 많으면 안 실어줄 수 없잖아요. 정의당 실는데 안 실으면 그건 진짜 편파 보도로 고발해야 되잖아. 지금 논리가 뭔지 아세요? 대한애국당도 한석이고 민중당도 한석인데 둘 다 안 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민중당은 민노총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다 실어주잖아. 그런 핑계를 댄다고요. 이 환경을 우리가 깰 수 있는 방법은 의원들 많이 다음 총선 때 원내 교섭단체 35석 40석 해가지고 기호 3번 얻어가 나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기 아까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희 학교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저희 교훈입니다. 우린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좌익들은 이제 세대 간 갈등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을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이 노인을 폄훼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세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책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안 된다. 미래는 이런 정책으로 바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들어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내가 아는 진리를 서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작적 정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에 관해서는요.
저는 안 믿어요. 왜? 저는 진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뭐 기쁘고 슬프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 뿐이고요. 저희는 지지율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향해서 나갈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고, 예. 유튜브 선생님은 질문 안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예.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전교조 영향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대한민국의 그 시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강의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오늘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늘 같은 교육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과거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학생들이 먼저 앞장섰단 말입니다. 말씀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의 시국관 두 가지. 자, 그리고 뒤에 분, 예. 자, 지금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첫째 질문하신 분은 정교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직접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형태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변혁 시대에서 학생들이 선두에서 나서서 많이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바른사회 시민연대의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다. 거기 속해 있는 우리 양 교수님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어려우실 때 강단에서 많은 얘기를 했죠. 제가 강의 평가에서 제가 인생의 40년 강의 생활에서 그렇게 비참한 강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공부나 가르치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방문을 지나가면 태극기도 붙여 있고 저의 칼럼도 붙여 있고 행동하자라는 또 플랜카드도 붙여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학생들의 시국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 운동하겠다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좌익 교수들이 학생들 모아다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운동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라. 나같이 이 세월을 지나면서 사상이 정립되는 것이지 나의 사상을 너한테 주입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우리파 운동하는 젊은 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은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만 시민단체 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다 받으셨죠? 이 정권이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 사무실이 3번, 4번 옮겼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손가락질 하잖아요.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의 어떤 행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진실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고 각자의 위치에서 해주셨으면 한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우는 것이고요. 싸우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길로 나가도록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8시부터 장시간 정말 좋은 이론과 현실을 잘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는 또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양준모 교수님 같은 분이 학교에 10%만 있었으면 지식인들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1%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부패하고 잘못된 나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수우파에도 큰 재산인 양준모 교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일어나서 노래 3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 저녁 마지막 노래 3개 한다. 그리고 그 노래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저 떡을 하나씩 꼭 좀 받아가세요. 떡을 해오신 분이 있으니까. 이쪽 네. 즉각 복귀
백골이 쉼터 되려 넋이라도 잊고 인연한 일평단심이라 아실 줄이 있으랴 다시와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복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2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쉼터 되어 넋이라도 잊고 이향한 일평단심이야 아실 줄이 있으랴 다시와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복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시화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복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다. 미안했다 간다. 마지막 길로 가자.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민국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